양자역학은 분자, 원자, 기본 임자, 미시적인 계의 현상을 다루는 즉 물리계의 아주 작은 입자들을 연구하는 물리학의 분야이다. 또는 아원자 입자 및 입자 집단을 다루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이론이다. 아무리 기이하고 터무니없는 사건이라 해도 발생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일어난다는 물리학적 아이디어에 기초한다. 양자역학의 양자는 물리량의 기본 단위가 있으며 그 기본 단위의 정수배만 존재한다는 뜻을 담고 있고, 현대 물리학의 기초인 양자역학은 컴퓨터의 주요 부품인 반도체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물질의 운동이 본질적으로 비결정론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과학기술, 철학, 문학, 예술 등 다방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20세기 과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된다. 19세기 중반까지의 실험은 뉴턴의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진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의 아원자 입자와 관련된 실험들의 결과는 고전역학으로 설명을 시도할 경우 모순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역학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양자역학은 플랭크의 양자 가설을 계기로 하여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디렉 등에 의해 만들어진 전적으로 20세기에 이루어진 학문이다. 양자역학에서 플랑크 상수를 0으로 극한으로 취하면 양자역학이 고전역학으로 수렴하는 데 이를 대응 원리라고 한다. 미시세계를 탐구하는 양자역학에서 물리량은 기본적으로 불연속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거시세계를 탐구하고 고전역학에서의 물리량은 연속적이었다. 다루는 이는 관찰 기준의 차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바로 우리가 모래사장을 멀리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는 우리가 물리현상을 거시세계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찰에서 모래시장에서 보면은 연속적으로 보인다. 이는 거시세계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물리현상에서 물리량이 연속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에 비유된다. 만약 우리가 점점 모래사장에 가까이 다가가 모래사장을 관찰한다면 이는 거시세계에서 미시세계로 관찰의 단위를 줄인 것이다. 모래사장 가까이서 모래사장을 관찰한다면 모래사장의 표면은 불연속적으로 관찰될 것이다. 이는 미시세계에서 물리현상의 물리량이 불연속적으로 관찰되는 것과 비슷하다. 즉, 거시세계에서 특정 물리량을 관찰하면 그 물리량의 불연속성이 미시세계의 관찰 기준에 비해 너무 미세해 마치 그것이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관찰 단위가 거시세계보다 작은 미시세계에서 대상을 관찰하면 그 불연속성이 보이더라는 것이다. 양자역학은 모든 역학, 전자기학을 포함하는 고전이론을 일반화한다. 양자역학은 고전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양자역학의 효과는 거의 시적으로는 관측이 어렵지만 고체의 성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양자역학 개념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드하스 파날펜 효과는 양자역학을 통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원자 또는 그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분명해진다.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보른이 처음 제시했다. 독일어가 영어로 번역되었고 일본에서 이를 번역했는데 이것이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 양자역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양자역학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양자와 역학을 각각 살펴보는 것이 좋다. 양자로 번역된 영어의 이것은 양을 의미하는 이것에서 온 말로 무엇인가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역학은 말 그대로 힘의 학문이지만 실제로는 이러이러한 힘에 받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밝히는 물리학의 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힘과 운동의 이론이다. 이렇듯 양자역학이란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이 이러저러한 힘을 받으면서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자역학의 역사는 현대 물리사에서의 기본적인 부분이다. 양자화학과 함께 걸어온 양자역학의 역사는 몇 가지 과학적 발견들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1838년 마이클 패러데이가 음극선을 발견하고 1859년에서 60년 겨울 구스타프 키르히호프가 흑체 복사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1877년 루트비히 볼츠만은 물리계의 에너지 주니까 이산적이라는 제안을 하였고 1887년 하인리히 헤르츠에 의해 광전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1900년 막스 플랑크로부터 양자 가설이 세워졌다. 양자 가설은 어느 에너지를 복사하는 분사기에는 인조론적으로 몇 개의 이산적인 에너지 원소 엡실론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각각의 에너지 원소는 방출되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가설으로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그런 다음 1905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하인리히 헤르츠가 1887년에 보고한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막스 플랑크의 양자 가설과 일반되게 빛 그 자체가 개발적인 양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그 입자는 1926년에 길버트 로이스에 의해 광자로 불리게 된다. 광전 효과는 금속과 같은 특정한 물질을 대비해 특별한 주파수의 빛에서만 관측되었는데 그 이유는 빛의 양자 에너지가 금속의 1함수보다 클 때만 전자를 방출하기 때문이었다. 1877년 루츠비 볼츠만은 분자 운동의 물리적 개의 에너지 레벨이 이산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수학자 구스타프 폰 에셔리와 에밀 밀러와 함께 오스트리아 수학자 모임의 창립자였다. 따라서 아이오딘 가스와 같은 분자에서의 이산적인 에너지 레벨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볼츠만의 이론적 개성은 그의 통계 연력학과 통계 역학 이론에서 기원했으며 수학적인 증명으로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20년 뒤에 막스 플랑크에 의해 양자 이론이 나오게 된다. 1900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흑체에서 관련된 주파수가 방출되는 에너지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식을 유도하면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마지못해 서게 했다. 이 법칙은 플랑크의 법칙으로 불리며 볼츠만 분포를 포함한다. 플랑크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흑체가 온도일 때 단위 진동수, 단위 입체각에서 표면의 법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에너지이다. 더 일찍 등장한 빈 근사는 플랑크의 법칙에서 HV의 KT로 가정함으로써 유도될 수 있다. 또한 1911년, 1913년에 슈테판 프로이쿠에 의해 플랑크의 양자 이론이 전자에 적용되었고 그 뒤 1913년 닐스 보어는 전자의 자기 모멘트를 계산하였다. 나중에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자기 모멘트에 대해 비슷한 과정의 양자 계산이 가능해졌다. 광전 효과 1905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빛 더 일반적으로 모든 전자기파들을 공간상의 유한계의 점에 위치하는 에너지 양자들로 분리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광전 효과를 설명하였다. 아인슈타인의 1905년 3월 양자 논문 빛의 방출과 변형에 대한 발견적 관점의 도입 부분에서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에서 고려된 가정에 따르면 광선이 한 점으로부터 퍼져나갈 때 에너지는 증가하는 공간에 연속적으로 분포하지 않으며 공간상의 한 점에 위치해 있는 유한계 에너지 양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에너지 양자들은 분열하지 않고 움직이며 통째로만 흡수되거나 생성될 수 있다. 이 문장은 20세기 물리학자에 의해
쓰여진 가장 현명적인 문장으로 불린다. 이러한 에너지 양자들은 나중에 광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 용어는 1926년 길버트 뉴턴 로이스에 의해 소개되었다. 양자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광자가 에너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놀라운 성과였다. 이 생각은 빛이 오로지 파동으로만 설명될 때 생기는 문제인 흑체 복사에서 무한한 에너지에 도달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1913년 7월에 보어는 그 논문 원자와 분자의 법칙에 관해서 양자화를 이용하여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성공적이었지만 매우 현상학적이었다. 만약 앙리 푼케카 1912년 양자론의 측면에서라는 논문에서의 논의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양자화의 엄밀한 정의는 없었을 것이다. 엄밀한 정의 이전의 양자역학은 오래된 양자이론이라는 총칭으로 알려져 있다. 양자물리학이라는 표현은 존스턴의 현대물리학으로 본 플랑크의 세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923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보이는 정적인 입자들은 파동의 성질과 그 방대의 성질 보일 수 있음을 통해 물질파 이론을 제창했다. 이 이론은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었으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유도되었다. 드로보이 접근에 기반한 현대 양자역학은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 파스쿠알 요르단은 1925년 행렬역학을 개발하였고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파동역학을 발명하였으며 드브로이의 이론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근사로서 비상대론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발명하였다. 그 뒤 슈레딩거는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였다. 1927년 하리젠 베르크는 그의 불화학적성 원리를 공식화하였다. 그와 더불어 코펜하겐 해석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927년경부터 폴 디렉은 전자에 대한 디렉 방정식을 제안하여 특수 상대성과 양자역학을 통집하는 상과정을 시작했다. 디렉 방정식은 슈레딩거가 실패한 하나의 전자에 대한 파동 함수의 상대론적 설명을 이뤄냈다. 디렉 방정식은 전자의 스핀을 예측하고 디렉에게 양전자의 존재를 알게 하였다. 또한 디렉은 자신의 유명한 1930년 교과서에서 브라켓 표기법과 같은 연산자 이론을 개척하였다. 같은 기반을 통한 헝가리의 학자 존 폰 노이만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명한 1932년 교과서에서 엄격한 수학적 기반의 양자역학을 힐베르트 공간에서 선형 연산자들의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양자역학의 이론이 세워지는 기간 동안에 다른 많은 업적들처럼 이들 또한 여전히 건재하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양자화학 분야는 1927년 물리학자 발트 하이틀러와 프리츠 론돈이 수소 분자의 공유 결합에 대해 연구하면서 개척되었다. 그 뒤 양자역학은 미국의 이론화학자인 칼텍의 라이너스 폴린과 존 클라크 슬래터 등 다수의 학자들을 통해 발전했는데 이때 생긴 다양한 이론으로 분자 오비탈과 원자가 이론 등이었다. 1927년 초에 연구자들은 양자역학을 하나의 입자에 적용시키는 대신 장에 대하여 적용시키는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로 양자자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분야의 초기 연구원으로 폴 디렉, 볼프강 파울리, 빅토어 바이스코프스, 파스쿠알 요르단 등이 있다. 이 분야의 연구에는 1940년대 리처드 파인만, 프리먼 다이슨, 줄리안 슈웨인거, 또 문화가 시니치로가 양자역학을 수식하면서 결정에 이른다. 양자역학은 전기, 장전자 그리고 전기장을 설명하는 양자론이며 나중에는 양자론의 모태를 제공하기도 한다. 양자생력학의 이론은 1960년대 초에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아는 이론은 1975년에 데이비드 폴리처, 데이비드 크로스, 플랭크 월책에 공식화된 것이다.
슈레딩거 히그스 골드스톤의 선구자의 업적을 기반하여 셀리 리 글래쇼, 스티븐 와인버그, 앞투스 살람 등의 물리학자들은 독립적으로 양력과 양전자 기격이 어떻게 전기 양력으로 합쳐질 수 있는지를 보였고, 이 업적으로 그들은 197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양자역학, 역사. 양자역학의 시작은 빛은 알갱이라고 했던 뉴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뉴턴을 거쳐 토마스 영이 이중슬릿 실험을 하며 빛은 알갱이가 아닌 파동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후 맥스웰이 빛의 본질은 전자기파라고 밝혔고, 이어서 키르호프가 전기 회로에서 키르호프의 법칙을 만들면서 블랙바디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빛이 보이는 밝음뿐만 아니라 적외선을 발견하여 빛이 매우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로 연속해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파장의 파동을 전부 흡수하는 물체를 상상했고, 결국은 블랙바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당시 여러 물리학자들이 유행같이 흑체 전자기파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때 볼츠만이 등장하여 흑체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이라는 것을 알렸고, 이로 인해 물체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모든 전자기파 에너지의 집합은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에너지와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플랑크는 E는 HV라는 식을 발표하고, 맥스웰 방정식으로 규명된 빛은 파동, 즉 전자기파라고 알려진 사실과 달랐습니다. 결국은 빛의 흐름이라는 것인데, 플랑크는 빛이 전하는 그 에너지는 숫자로 환산될 수 있는 어떤 양으로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고, 이것을 양이기에 양자라는 표현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랑크의 양자가 맞다. 빛은 물체에 쏘면 전자가 튕겨져 나간다. 그렇기에 빛은 다시 알갱이 입자였다. 이 광전 효과를 발표했다. 이후 사람들은 양자를 포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는 공자입니다. 양자는 물체에 빛이 에너지를 소환하는 최소 단위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질량은 0입니다. 이로써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합니다. 연속하게 흐름과 동시에 불연속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19세기에 여러 물리학자들을 통해 양자역학이 시작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보어는 빛의 이론을 원자 모형에 적용합니다.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이를 기준 삼아 전자가 정해진 궤도로 돈다는 이론을, 이때 전자가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면 빛을 흡수하는, 방출하는 보어는 모텔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전자의 궤도 이동은 궤도를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 원래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사라졌다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 현상을 양자도약이라고 합니다. 또한 드브로이는 전자도 빛처럼 입자처럼 파동임을 수학식을 통해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양자역학의 핵심인 파동 입자 이중성을 이해하기 위해 코펜하겐의 여러 과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기초를 만들었던 코펜하겐 해석은 가장 역사가 긴 견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측정되고 관측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이 코펜하겐 해석을 본 슈레딩거는 하나의 생각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말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란 박스 안에 고양이 한 마리를 넣고, 박스 안에 청산가리를 튼 유리병을 준비하고, 방사선 물질인 라듐이 붕괴되면서 유리병이 깨지고 독약이 나와서 고양이가 죽습니다.
라듐의 붕괴 확률은 50%이며 상자는 아주 잘 밀봉되어 누구도 안을 볼 수 없을 때 1시간 뒤 고양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슈레딩거가 말하고 싶었던 결론은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코펜하겐 해석의 논리로는 1시간이 지났더라도 아직 관찰하기 전이라면 살아있는 고양이는 죽어 있는 고양이가 중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양자역학의 해석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효소 같은 역할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펜하겐 해석에 따라 양자역학을 해석하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관측이 없다면 입자는 파동함수의 지배를 받아 하나의 입자가 서로 다른 상태로 중첩이 되어 있어 양자는 확률적으로 불확정성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반면에 관측된다면 파동이 사라지고 입자가 되어 하나의 상태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서로 양자 얽힘으로 얽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후 리처드 파인만 외에 여러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을 탐구하여 지금까지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코펜하겐 해석,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과 상보 원리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각각 자세히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 양자역학이란 여러 문장들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시세계에서의 진실을 탐구하는 학문, 원자를 다루는 행동을 설명하는 학문 등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는 원자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여기서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고 원자핵과 그 주위를 일정 궤도로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체를 보게 되면 그 물체는 우리가 보고 있기에 존재, 상태가 결정되지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물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지 아닌지 모르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관측하고 있으면 상태와 존재가 결정되지만 관측하고 있지 않으면 그 물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 결정짓지 못하는 것이다. 설명드리긴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행동을 탐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물체가 관측되면 존재가 결정되지만 관측되지 않으면 불확정성으로 존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자역학은 이렇게 하나로 결정할 수 없기에 확률로 이루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기본 상호작용. 우주에는 다양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들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은 만유인력으로도 불립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즉,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질량만 가지면 무조건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공간을 왜곡시키고 다른 물체는 그 왜곡된 공간에 의하여 상대방에 이동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평면을 우리 주변의 공간이라고 하면 질량을 가진 지구가 공간을 왜곡하여 달이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전자기력. 어렸을 때 전기력과 자기력을 따로 가지고 놀았지만 이는 같은 힘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전자기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전자기력은 전하를 자기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마찰력, 장력, 원자간 결합 등 세상 거대 대부분의 힘은 이 전자기력에 해당됩니다. 강력, 양력. 강력과 양력은 각각 강한 핵력, 약한 핵력으로 불립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힘으로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핵력입니다. 양성자는 전하를 띱니다. 나트륨 원자 핵을 보면 양성자 11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를 띠는 양성자가 11개나 반발력이 없이 딱 붙어 있을까요? 이는 바로 강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강력은 원자 핵의 내의 중성자와 양성자를 강하게 묶어놓는 힘을 말합니다. 양력은
원자핵의 붕괴에 의해서 작용하는 특수 힘입니다. 주로 베타 붕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본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기본 입자로 이루어집니다. 중학교 때 원자라는 개념을 배우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원자는 기본 입자가 아닌 건 안다.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다시 업쿼크와 다운쿼크로 나뉘어지는데 기본 입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 정상, 중성, 민자, 광자, 힉스, 보론, 구루온. 기본 입자는 크게 페르미온과 보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페르미온은 쿼크와 렙톤, 보손은 게이지 보손과 힉스 보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페르미온은 스핀이 반정수인 입자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고 쿼크, 강력의 영향을 받는 입자, 렙톤, 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입자, 보손, 스핀 수가 정수인 입자,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게이지 보손, 스핀이 1이며 기본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 스칼라 보손, 스핀이 0인 보손, 파울리 베타 원리, 같은 양자 상태에서 두 개의 동일한 페르미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원자핵은 코크로 이루어지고 전자는 렙톤에 해당합니다. 게이지 보손과 기본 상호작용의 관계. 게이지 보손에서 제가 기본 작용을 매개하는 입자입니다. 라고 했다. 광자,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 글루온,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 WG 보손,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 여기서 특별한 점은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없습니다. 이 입자는 아직 발견되었지 않았는데 현대 과학자들은 이 입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가상의 입자 명칭은 중력자입니다.